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개인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주로 갑상선이나 유방암 등의 여성분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을 진료하고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제 어머니 또래의 분들도 많으시고 연령층이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기 전에 대기를 하시면서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듣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재미나게 듣다가 오시냐고 물으니 이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여기에 아주 기막힌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요. 듣고 있으면 정말 사람 사는 일에 희로애락이 다 느껴진답니다. 재밌어요. 그래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눈 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여기 채널을 찾아서 자기 전이나 쉴 때 사연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 못지않게 기구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겪은 일에 참혹한 기억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도 마땅히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번의 결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2번 다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2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은 제가 의사가 된 이후에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만난 사람과 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도 그 여자만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감정을 의심했어요.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지냈습니다. 그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도 저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연애에는 쑥맥이었던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도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지켜만 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어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일이 힘들 텐데도 항상 웃고 있는 그녀는 제 이상형에 완벽히 가까웠습니다. 거의 1년여를 소갈이하며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을 한 번쯤은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참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그 사람을 마주쳐서 제가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수진 씨, 이 말 할까 말까 수천 번 고민했어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네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수진 씨한테 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부담스러우실 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랑 혹시 만나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물음에 그 여자가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 모습조차 귀엽게 보였습니다. 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저도 지금 남자친구 없어요. 선생님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눈치로 알곤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도 정말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성공한 후에 저희는 병원 식구들 모르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셨거든요.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습니다. 의사 아들을 두고 계셔서 주변에 자랑하고 저를 귀찮게 할 법도 한데 두 분은 두 분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분들이었어요. 평생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골로 두 분이 내려가신 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부모님 댁에 부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시간을 쪼개서 가는 것인데도 이해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해줬습니다. 1년을 사귄 끝에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여자를 소개해 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신기해 하시며 제 여자친구를 좋아해 주셨어요. 워낙 싹싹하고 말도 잘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인지라 누구든 그 사람을 만나면 밝은 에너지에 압도되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소신도 있어서 남에게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도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워낙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한 성격들이거든요. 마음은 아는데 표현에는 인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만 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살가운 딸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가면 언제 오냐고 궁금해 하실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랑 언제 올 거야? 수진이가 내가 해주는 잔치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통화하기는 했는데 보고 싶다. 너희 결혼 안 할 거야? 결혼이요? 그래, 결혼해야지. 너 나이도 이제 꽉 차고도 넘쳤는데 수진이랑 결혼해. 수진이도 결혼할 나이 되지 않았어? 그렇긴 하죠. 결혼하려면 수진이랑 해야죠. 그럼 저 결혼할까요? 그래, 당장 해라. 어디 가서 그런 애를 또 만나. 재용이 네가 얼른 장가가야 우리가 마음 편히 살지. 그동안 혼자서도 잘했지만 옆에 짝이 있는 건 또 다르니까. 부모님도 제 결혼을 원하고 계셨고 저도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시 여자친구이기를 바랬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라면 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고 저희는 사귄 지 2년 반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공기업 회사원이셨고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을 만나 뵙고 아내가 왜 그렇게 밝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었거든요. 인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먼저 허물없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 남매끼리도 정말 허물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저는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두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을 했던 터라 출퇴근도 함께 했어요. 아내는 마취과 간호사로 일을 해서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저는 훗날 아내와 함께 저희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내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하지만 불행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가까이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가정에 아무런 불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생각에 행복했고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아내는 워낙에 회를 좋아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도 유독 회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저와 초밥도 자주 먹으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아내가 쉬는 날이었고 친구들과 만나서 회를 먹으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오이도 사는 친구 집들이 갔다가 올게요. 점심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바로 갈 거야. 그래? 데리러 갈까? 피곤한데 뭘 데리러 와. 내가 알아서 갈게. 혼자 밥 먹게 해서 미안해. 아니야. 그래, 잘 놀다가 조심히 와. 응, 사랑해.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내는 그날 친구들과 함께 회를 먹으러 갔다가 친구들과 카페에 갔는데 구토와 설사를 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에서 바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구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폐혈증이었어요. 그날 좋아하던 회를 먹고 탈이 났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명씩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데 제 가까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던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의사식이나 돼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내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펑펑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저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병원도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던 곳에서는 죽은 아내의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동안 다시 일도 하지 못하고 이사한 집에서 홀로 지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위로해 주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셔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서방, 아직도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살아? 자네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우리 수진이는 그냥 제 명에 간 거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딸 앞세워 보낸 우리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자네도 정신 차리고 기운 추스려. 알겠지?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겨우 입을 열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분들과 연락을 따로 주고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허망하게 죽은 첫 번째 아내를 잊지 못한 채로 다시 일상을 회복해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연애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제 일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돈 쓸 줄도 몰라서 그냥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라느니 취미 생활을 가지라느니 참견이 많기도 했네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 몸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항상 아프던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됐는데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동을 좀 하라는 핀잔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 건강 좀 챙기세요. 운동도 좀 하시고요.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걷기 운동이랑 허리 좀 나아지면 수영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허리 치료를 하면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게나마 제 개인 병원을 차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조금 나아졌을 때부터 수영을 다니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육을 기르고 개인 병원 개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취미를 갖지 않고 살았던 제가 수영을 배우다 보니 점점 더 재미가 붙더라고요. 개원을 한 후에도 열심히 수영을 다녔어요. 수영을 하고 나서 일을 하러 가면 정말 개운했습니다. 제 개인 병원을 개원을 하고 나서 제가 일하던 병원의 환자분들이 꾸준히 제 병원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분들도 많았어요. 제 삶에 한 번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죠. 제 병원을 개원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러 온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결절을 발견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주눅이 들어있던 모습이 인상에 남아 있었어요. 병원이라서 긴장한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주변을 살피고 말도 크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갑상선에 결절이 몇 개 있기는 했는데 모양도 나쁘지 않고 크기도 작아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오셔서 검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한 달 뒤에 수영장에서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 병원에 왔을 때보다 한층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먼저 와서 인사를 해서 알아차렸어요. 선생님, 그 병원 이 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도 이 수영장 다니세요? 저도 지난주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아, 그러셨구나. 반갑네요. 화이팅 하세요. 수영장에서 환자를 마주치니 뭔가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급반에서 수영을 함께 배우게 되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오랜만에 느낌이 좋은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언감생심 그 사람과 만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차도 13살 차이가 나고 저는 죽은 아내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정이 들고 먼저 살갑게 다가와주는 그 사람에게 저도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2이었으니 그 여자는 29이었네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저의 마음을 저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하려고 수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그 사람의 고백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수영장을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병원에 왔더라고요. 쌤, 저 피하시는 거예요? 수영 왜 안 오세요? 아, 그게 그 말씀 하시려고 온 거예요? 네, 저는 쌤이랑 있으면 정말 마음 편하고 좋아요. 저랑 진지하게 만나보실래요? 저는 나이도 많고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다 필요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요, 우리.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죽은 아내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죽은 전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웃고 같은 취향을 공유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 곁에 두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1년을 사귀다가 더 지체하다가는 놓치고 말 것 같아서 결국 제가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무드는 없지만 둘이서 자주 가던 식당에서 저도 모르게 같이 살자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눈물을 뚝뚝 떨구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희선아, 왜 울어?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이런 말해서 당황스럽지? 그냥 난 너라면 함께 여생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다.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사실 저 너무 외롭게 살았거든요. 가족이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하니까. 당시 여자친구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계속 눈물을 흘려서 저는 옆에서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채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있지만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들었어요. 만감이 교차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껴 울더니 벼랑간 해맑게 웃어 보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새 출발을 한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먼저 소식을 알린 후에 여자친구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도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을 좋은 분들이라며 잘 따랐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어요. 식을 올리기 전에 아내에게 장모님과 언니를 초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랑 엄마는 아마 안 올 거예요. 나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도 한참 됐고. 그래도 나중에 딸이 결혼한 걸 아시면 섭섭하실 텐데 오시든 안 오시든 연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희선이가 영 불편하면 안 해도 돼. 강요하는 거 아니니까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리고 식을 올리는데 제 두 번째 아내와는 영 딴판으로 생긴 장모와 처형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치가 심하고 인상도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처형은 아내와 연년생이라고 했어요. 아내도 본인 엄마와 언니인데 대면대면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전에 잠시 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라면서요? 희선이가 어떻게 의사를 만났대? 축하해요. 아, 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야 뵙네요. 내가 장모가 되는 건가? 근데 나랑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 아무튼 잘 살아요. 그렇게 저와 인사를 나누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식이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뜨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상황이 익숙한 듯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저였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장모님이랑 처형은 그렇게 그냥 가신 거야?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응, 바쁘다고 그냥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희선이 너를 얕보는 거야? 가족 맞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어요. 나 키워주신 분이기도 하니까. 언니가 어릴 때부터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어요. 그리고 나 20살 이후로 자주 연락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 나보다 희선이 너가 더 속상하겠지. 아까 그분들 태도나 말투가 좀 심해서 내가 화가 났던 모양이야. 그냥 잊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인연이 닿아서 제 나이 43세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명처럼 만난 두 번째 인연은 꼭 오래도록 평생을 함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대했어요. 모든 걸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내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20살 때부터 혼자 독립해서 외롭게 살았을 아내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내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 반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가 회사 출장을 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엄마랑 언니도 오랜만에 집에 들리라고 해서 들렸다 올게. 어디로 가는 건데? 나도 같이 갈까? 장모님이랑 처형한테 제대로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병원 일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같이 가. 집에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가서 해결하고 올게. 무슨 일? 혼자 보내기 불안한데. 걱정 말아요. 잘 다녀올 테니까 3일만 혼자서 지내. 전화 자주 할게. 저는 전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에 저도 모르게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혼한 아내도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제 곁을 떠날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출장을 가서 자주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출장 마지막 날에 친정에 간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배터리가 없나 보다 싶었지만 반나절이 넘게 연락이 되지 않자 제 속에서 나쁜 상상들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나 사고를 당한 건 아닌지, 불량배를 만나서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별 생각을 다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날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집안을 서성이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희선아, 지금 어디야? 여보, 나 지금 서울역에 다 와가는데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난 괜찮아. 근데 내가 누구를 좀 데려왔어. 보고 놀랄까봐. 만나면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헐레벌떡 차를 끌고 서울역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내가 서울역을 나와서 제 차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웬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희선아! 여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누구야?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할게. 나 너무 피곤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나와. 그래, 알았어. 난 너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아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아직 기저귀도 떼지 않은 모르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이불 위에 눕혀두고 거실로 나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저 아이는 대체 누구야? 한참을 말이 없던 아내가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아이, 내 아이예요. 대뜸 아내의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희선이 네 아이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 아이야. 다른 건 묻지 말고 그냥 저 아이 우리 호적에 올려두면 안 될까? 다른 건 묻지 말라니. 앞뒤 사정을 알아야지. 무턱대고 어디서 갓난아이를 데려와서 우리 호적에 올리자는 거야. 제대로 설명을 해봐. 내가 결혼 전에 낳은 애야. 됐지? 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랑 낳은 애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키워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뭐라고? 너 그게 지금 무슨...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아내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저 모르게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아내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본인 아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불쌍한 아이야. 그냥 내가 키우게 해줘요. 제발 부탁할게. 나 믿어줘요.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다그쳐 물을 수가 없었어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도대체 누구 아이며 왜 우리가 키워야 하는지 좀 더 상세히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지금까지 후회가 되네요. 너무 지쳐 보이는 아내를 쉬게 하고 저 혼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내의 말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의 분유를 타서 먹이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말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애가 희선이 네 애가 맞다면 날 속이고 결혼한 거잖아. 그런 널 믿고 내가 어떻게 너랑 평생을 같이 살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저도 홧김에 한 말이기는 했지만 아내는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럼 이혼하자는 거지? 나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하고 당신이 나랑 이 아이를 받아들여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아내를 두고 저는 그냥 병원으로 출근을 해버렸습니다. 이혼을 하자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저는 제대로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의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식탁 위에 짧은 메모만이 남겨져 있었어요. 재영씨, 미안해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다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에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장모와 처형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졌네요. 그렇게 아내의 행방을 모르는 채로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방인가? 네, 장모님이세요? 그래, 나야. 일을 어쩌나. 무슨 일인데요? 혹시 희선이 장모님 댁에 갔어요? 희선이가 오늘 낮에 죽었어.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장난을 치나 싶었어요. 죽다뇨?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선이가 애 있는 건 알지? 그 애 아빠랑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어. 지금 그 근처 병원에 장례식장으로 와.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의 말만 들었을 때는 제 두 번째 아내가 상간남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아내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왔나? 에휴, 우리 희선이가 저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게 대체 무슨... 애 문제로 다투다가 고가도로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밑에는 차가 안 다녀서 둘만 그냥 바로 가버렸네. 장모와 처형은 피부지가 죽었다는데도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처형이 아내가 데리고 왔던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쨌든 희선이 애니까 매제가 데려다가 키워요. 매제도 황당하겠지만 우리도 많이 황당하거든요. 애를 누가 키워?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살기도 힘든데. 제가 이 아이를 왜 키워요? 두 분 말대로라면 아내가 저를 속이고 나와서 저랑 결혼을 한 건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이유는 없죠. 그럼 우리더러 키우라는 거야? 희선이랑 이혼도 안 했잖아. 우리는 애 키울 능력도 안 되고. 아무튼 알아서 해요. 고아원에 버리든 뭘 하든. 저는 하루아침에 믿고 사랑했던 결혼한 와이프가 상간남과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제가 키워야 할 죽은 아내의 아이가 있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빈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내가 죽기 전에 저에게 알 수 없는 말들을 했고 저는 머릿속에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지키다가 저도 모르게 새벽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 목이 말라서 물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장례식장 작은 방에서 장모와 처형이 대화하는 소리를 의도치 않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장모가 처형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아무도 없지? 아휴, 장례식 이거 되게 피곤하네.
저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쨌든 골칫덩어리 두 인간 해치웠으니 속이 후련하다. 애만 매제한테 보내면 난 보험금 나오는 거 받아서 편하게 살 거야. 그래, 둘 다 너한테 사망보험금 들어둔 거 맞지? 내가 빚까지 내서 보험금 내고 있었잖아. 둘 다 들어놨어. 둘이 합쳐서 얼마야? 엄마, 우리 대박 났어. 이서방은 절대 모르게 해야 돼. 장례식 마칠 때까지 입 단속 잘해. 너 괜히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자동차 고장 내놓은 거 들키면 정말 우린 끝장이야. 알지? 엄마는? 엄마나 입 단속 잘해. 이제 다 왔어. 근데 의사라더니 완전 쑥맥이야. 잘 구슬려서 애 보내버리고 엄마랑 나랑 남은 여생 편하게 살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사랑했던 저의 아내의 결백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인간들이 죽은 아내의 친엄마와 언니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죽은 아내의 어머니와 언니가 경찰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경찰들이 왜 왔어? 장모의 말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두 사람 대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이 살인자들아! 뭐? 살인자? 하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서방, 자네 미쳤나? 보험 사기와 살인이 연관된 사건이라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면서도 두 사람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왜 끌려가? 우선 조사받으면 다 나올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새로운 진실들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사실 두 사람의 피부지가 아니었어요.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데리고 온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엄청나게 구박을 받고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20살이 되자마자 혼자서 어렵게 독립을 해서 살았겠죠. 아내가 왜 본인이 외롭게 자랐다고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아내는 독립해서 혼자 지냈는데 아내의 이복 언니는 마땅한 직업도 갖지 않고 동네 건달들만 사귀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장모와 처형, 아니 두 살인자는 직업도 없이 제3금융권에서 빚을 내서 생활을 이어나갔고 아내에게 협박을 하다시피 해서 아이를 키우라고 강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고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자고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려치기만 했네요. 착한 제 아내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두 사람의 협박 섞인 말에 아이를 맡아서 키울 작정을 했던 겁니다. 두 살인자는 이미 살인 계획을 다 짜두고 사망보험금도 미리 들어두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형의 깡패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뻔뻔하게 서로의 잘못을 탓하던 두 사람의 모습을 잊지 못하겠네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왜 거기서 그런 말을 꺼내서? 이게 왜 내 탓이야? 네가 그런 깡패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런 짓을 했겠어? 어디서 깡패 만나서 책임지지도 못할 애를 낳고. 엄마도 좋다고 같이 빚내서 썼잖아. 두 사람 죽이자고 한 것도 다 엄마 계획이잖아. 뭐? 이게 미쳤나?
우리 둘이 같이 짠 거잖아. 네가 100% 성공할 거라며. 두 살인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사고를 당한 차가 폐차하기 전이라서 두 사람이 작당 모의에서 차를 고장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저는 죽은 제 두 번째 아내가 불쌍해서 그제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장례식을 다시 잘 치러주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저에게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놀라셨습니다. 발인까지 마치고 납골당에 아내의 유고를 모신 후에야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떻게 해?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나는 솔직히 우리 재용이가 더 걱정돼. 2번이나 사별을 하고. 재용아, 이게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이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겨?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저도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네요. 1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죽은 아내가 생각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당시에 제 행동에 대한 자책감도 많이 들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묻고 사실을 확인해서 구해줘야 했는데 아내를 제가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고 지금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한 상태입니다. 두 살인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어요. 아마 별다른 일이 없다면 죽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저는 2번의 결혼을 했고 2번 다 사랑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허망하게 세상을 그리고 제 곁을 떠나버렸네요. 아직 50대 초반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남은 여생 제 본분을 지키며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의사로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매달 한부모 가정 및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기부금을 보내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들어서 소외되고 고립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사회가 되는 데에 이바지하고 싶어요. 여러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사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날들과 떠나보낸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구나 싶어서 몇 번을 쓰다가 관두기를 반복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의 열혈 청취자로 열심히 다른 분들의 사연들 재밌게 듣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